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22회 유행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만물에 대한 탐구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불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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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네. 또 한 번 갖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달달달보르님께서 네. 네. 언제나 그렇듯이 또 남겨주셨는데 네. 당근마켓 편에 남겨주셨어요. 좀 재밌는 거는 유생님하고 의견이 잘 맞으시나 봐요. 항상. 네, 그러니까요. 네, 매번 이렇게 유생님을 언급해 주시고 계신데 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뭐 달달보르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 자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가 네. 있으신 것 같아서 유아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들과 마음도 나누고 정을 많이 느낀다고. 차가운 유생님과는 좀 다른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을 좀 본의 아니게 디스 아닌 디스를 좀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상승세를 한번 지켜보시겠다고 네. 궁금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고 또 한 분 계시죠. 네. 늘상 달라주시는 김사파리님. 네. 네. 그래서도 이제 중고거래와 관련된 일화들이 다들 너무 귀여우시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고나라만 사용하셨는데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당근마켓을 한번 사용해 보시겠다고 네,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뵙는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운이동님께서 네. 1회 업로드 때부터 야금야금 듣다가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신다고 등장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좀 발화자가 준비한 발표하는 분량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의 서로의 생각이나 경험을 주고받는 형태가 조금 더 재밌다고 훨씬 더 재밌다고 네,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서로 갈등을 빚고 대립하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싸워라 이거네요. 그쵸. 네. 예. 전쟁의 불씨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대선편이 아주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준비되셨는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3월 초잖아요. 네. 네. 지금 한창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 저희도 의견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이거를 대선편을 어떻게 다룰지 네.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만의 방식으로. 네. 네. 한번 뭐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싸워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싸워보고 나서 결과를 좀 보고 이게 적합한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 나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대선과 관련된 특집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지자는 하차하는 건 어떠신가요? 한번 걸어볼까요, 인생? 누가 위험할지 아직 모른다. 네. 네. 뭐 어찌됐든 뭐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대선과 관련된 저희가 특집을 한번 다룰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항상 남겨주시면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면서 네. 소통하는 게 저희도 재밌거든요. 네.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게 이제 좀 한계가 왔습니다. 벌써요? 새로운 의견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또 발전해 나가는 저희 네 패널이 되도록 하고 네. 오늘은 이제 유행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유생님 네. 유행에 가장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공식 추남. 추하다면서요. 네, 제가 오늘은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네, 그 유행이란 주제가 딱 정해졌잖아요. 저희 안에서. 네.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무슨 유행을 뭘 하지? 사실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빈동님이 하셨던 네, 신조어, 그러니까 유행어를 다뤄볼까? 또 네. 고민해봤었고 근데 이미 하셔가지고 네, 늦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행하는 음식 다뤄볼까? 음식도 막 유행할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떤 특정 음식이 그런 네. 거 해볼까? 했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좀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유행 붙은 걸로 가자 해서 유행가라는 주제를 가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유행가라기보다는 그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의 연대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면 좋겠다라 생각해서 네. 허유생 마음대로 정의 내리는 현대 한국 대중음악 중 유행했던 노래들의 변천사. 뭐 길어. 네. 이런 대중가요의 변천사. 네, 네. K-팝 변천사 연대기 네. 이런 정도의 주제가 될 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유행했던 음악 장르, 스타일, 아니면 시대를 휩쓸었던 주요 네. 가수들, 음. 뭐 아티스트들, 그다음 가사 내용들, 네. 그다음에 그 외적인 요소로서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요소들을 한번 다뤄볼까 생각하고 오늘 주제를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팝을 뭐 지금도 종종 듣지만 네. 아주 열렬하게 듣던 시기가 이제 90년대부터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시기를 한번 다뤄볼까 해서 네, 내용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질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유행가 혹은 K-팝 어떤 곡이 있는지 어떤 가수가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빅뱅 거짓말이랑 원더걸스 텔미가 네. 한 시기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네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008년. 그 노래를 좋아하기도 했고 기억에도 많이 남아있어요. 텔미는 신입생 때 네. 그 막 시키잖아요. 아, 춤을 추셨나요 그때? 아니 그 남 동기들이 네. 췄던 그래서 아주 경악을 했던. 아. 네. 저도 텔미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저도 거짓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난 텔미는 진짜 제 기억 속에 분명하게 남아있는데 전 데뷔 방송을 봤어요. 근데 제가 대중가요를 크게 즐겨 듣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음악을 즐겨 듣지 않는데 네. 굉장히 특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뜰지를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에이. 그 지금도 에이라니 이 사람아. 아직 얘기도 안 꺼냈어요. 들어보죠. 아니, 예. 그런 노래들이 몇몇 있어. 네네네. 탑백기 그런 거예요? 근데 탑 100기도 아니야. 탑 1기. 뭐가 1등이 될지 알아요. 근데 텔미 듣자마자 이거는 혁명이다. 이걸 왜 기억하냐면 네. 제가 데뷔 무대 끝나고 나서 친구들한테 온갖 조롱을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혁명이냐. 근데 아닌 거야. 제 경험, 제 귀의 경력에 의하면 이거는 되는 음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됐어. 좀 그때까지는 몰랐죠. 네. 근데 그 이후로 몇 번 있어. 네. 레드벨벳의 해피니스를 듣고 네. 이거다. 얘네는 한 10년을 잡아먹겠다. 네. 얘네가 진짜 잘 되는 걸 보고 장난 아닌데? 내가 이런 능력이? 했는데 그러게 좀 잠잠하다가 얼마 전에 네. 에스파의 데뷔 무대를 딱 본 다음에 끝났다. 앞으로의 5년, 10년은 얘네다. 그냥 대형 기획사이죠. 애들. 대형 교육에서 밀어주는 친구들 위주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나? 네.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텔미는 처음부터 대박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분명히 조롱을 받는 시선이 있었으나 네. 제 탑원귀는 알아채렸다 정도. 작동했다. 네, 작동했다.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텔미가 컨셉이 복고풍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옷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되게 촌스럽다고 여기는 네. 막 망사 스타킹인데 막 형형색색의 망사 맞아요. 스타킹이랑 뽀글뽀글 파마 머리랑 이렇게 하고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견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네. 네. 뭐 네. 어디 봐서 신빙성 있다는 거지? 뭐 그렇다니까 뭐. 네. 브루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제 학창 시절을 관통하는 그룹이 이제 빅뱅이었어가지고 네. 뭐 너무 좋아했죠. 네네. 지금도 좋아하는데 거의 모든 앨범 가지고 있고. 오. 그 당시에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전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인 것 같고 네. 거짓말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로 넘어가는 그 미니 앨범의 그 히트 역사가 있어요. 맞아요. 빅뱅이.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시기가 아닌가. 네, 그들의 맞아요. 좀 패션도 그 청소년기에 좀 따라해보고. 맞아요. 네. GD 스타일이 있었죠. 네, 막 스카프 같은 거 되도 않는 스카프 메고 다니고. 근데 제가 이제 스카프를 살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손수건 같은 거를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 기억을 왜곡해가지고 네. 등산용 손수건을 하고 다녔다 이렇게 우기는 친구들이 지금 몇몇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룹이죠, 빅뱅이. 진짜 신기한 게 지드래곤 패션은 그 당시에도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도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미래에서 온 GD라고 해가지고 네. 그 당시 사진인데 전혀 지금의 패션과 맞아. 위화감이 없는 그쵸, 거예요. 그쵸.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브루님을 안 지 한 10년 정도 돼 가거든요. 네. 맞죠? 네. 네, 그 정도 그쵸. 되는데 옛날에 그 싸이월드 시절에 네. 프사였나? 이런 네. 것들이 빅뱅 사진이었던 걸로 아, 기억이 진짜요? 나요. 맞아요. 어. 막 탑 탑이었나 탑 GD였나 사진 정확히 기억이 이런 안 걸로 나는데 했던 기억이 그게 나요. 아직도 기억에 있고 네. 뭐 카톡 프사에도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아는 남자 중에 가장 빅뱅을 좋아한다. 네. 저도 빅뱅 네. 팬클럽이었거든요. 진짜요? VIP. 네. VIP셨구나. 저는 심지어 빅뱅이 데뷔하기 전에 다큐멘터리 형식의 그죠. 그 빅뱅 프로그램, 다큐. 네 맞아요, 음. 빅뱅 다큐라고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음. 그걸 보고 너무 빠져가지고 학생 시절이었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첫 번째 콘서트에 가고 싶어가지고 저 실제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저보다는 더 훨씬 오래됐네요. 그러면. 그래요? 네. 그 빅뱅 다큐가 그건가? 지영아 집에 가고 싶니?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 짤 유명하잖아. 맞아. 그 지드래곤 빡치는 짤도 있잖아요. 무릎을 그냥 아작나겠다고 돌려. 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맞아. 그 유명 아직도 돌던데 음. 그게 벌써 진짜 엄청 오래됐죠. 그러네. 진짜 그때 오래됐죠. 만약 권지용 씨를 집으로 보냈으면 양현석 씨도 아마 집으로 갔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됐을 거였죠 아마. 그랬으면. 지금 예. 빵에 가 계시지 않나요? 지금은 그냥 집에 계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K-팝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한다면 1990년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때가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황금기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이 1990년도에 대중음악, 그러니까 K-팝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실 80년대 후반 정도 있습니다. 네. 1988년 88올림픽, 네.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네. 우리나라가 가파르게 경제성장을 실제로 했고요. 음. 더불어서 그 당시에 해외여행 자유화 가 네.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유학파들이 대중음악 씬으로 많이 넘어왔던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빈둥님 에피소드 때 MZ세대를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 당시에 X세대가 등장을 네. 했어요. 네. 이때 X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지금 MZ세대랑도 좀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개성이 강하고 네. 어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제력을 가지고 뭐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세대. 예,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라 고품질의 CD가 공급됐다고 합니다. CD와 CD 플레이어가. 더불어서 이제 1988년 이후로 천리안이라는 게 상용화됐다고 해요. 통신? 천리안. 네, PC통신. 네. 저는 뭐 써본 적은 없는데 PC통신 요런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당시 해외 아티스트들에 대한 평가 같은 걸 올리기도 하고요. 감상평들을 올리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는 이런 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런 그 경제적인 어떤 토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유입된 음악을 듣고 자랐던 뮤지션들이 네. 우리나라 이런 대중가요 씬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바로 이제 한국의 대중음악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어떤 토대가 마련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90년대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대중음악, K-팝의 황금기이자 본격적인 K-팝의 시작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네. 그 이전에 그 K-팝,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주로 주름잡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전영록 씨 이런 분 기억을 하시나요? 네. 그리고 조용필님, 그죠?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들었는데 최성수님이라고 최성수님? 네, 혹시 그 플립 사랑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알아요. 네. 뭐 뭐죠? 그대는 플립 네. 뭐 이런 노래 있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그 당시 굉장히 큰 인기를 구가하고 계셨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때 노래들을 생각해보면 살짝 그 뽕삘이라고 하죠. 네. 약간 트로트 느낌이 나면서 그러니까 성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음악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전자악기라 그래가지고 신디사이저, 전자드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다양한 그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전자악기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장르적 다양성이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힙합, R&B 이런 것들이요. 이것을 잘 활용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죠. 네. 이 1990년도에 서태지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K-팝을 알리는 어떤 시작이기도 했고요. 네. 이분이 우리나라 한국 대중음악에 한 획을 그었죠. 서태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나는 서태지를
그러니까 서태지의 음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그 파급력을 우린 잘 모르잖아요. 네. 네네. 그게 얼마나 혁명적이었고 획기적이었는지 사실 지금에 와서 서태지의 음악을 그냥 귀로만 듣는 거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궁금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였을지. 네. 그 당시에는 문화 대통령이라고 막 맞아요. 했잖아요. 그리고 전 기억이 조금 나는 게 아주 어렸을 때인데 네. 은퇴한다고 했나봐요. 발표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 집 담벼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가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1980년대까지는 작곡가가 따로 있고 프로듀서도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스스로 하는 네. 이런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뮤지션 중에 한 명이 바로 서태지였던 거죠. 당시만 해도 랩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1992년 4월 11일 날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으로 난 알아요라는 노래를 딱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평가자들, 대중음악 평론가들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멜로디가 없다. 가사와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호평을 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기성 평론가들의 어떤 반발심을 갖고 있던 X세대들을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네. 이런 호평을 오히려 더 디디고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 판매고는 치솟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데뷔 음반이 17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하면은 사실 사회 비판적인 가사가 돋보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가사들도 많이 썼어요. 네. 대표적인 게 컴백홈이라는 노래였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갱스터 랩 네.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이야기를 썼던 컴백홈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이게 1995년에 나왔다고 해요. 네. 이 노래를 듣고 실제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게 굉장히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예. 뭐 가을 전어도 아니고 노래 듣고 가출한 사람이 들어오나요? 네, 근데 이 노래는 최근에 광고 음악으로 쓰인 거 아세요? 그래요? 어디요? 그 삼성 비스포크 광고였나? 그 비스포크? 하여튼 쓰였는데 네. 지금 들어도 정말 세련됐어요. 음악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은 어쨌든 1990년도 절대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네. 이 밖에도 여러분들 혹시 1990년도 하면 떠오르는 아티스트들이 있으신가요? 90년도 90년대. 이때 제가 데뷔했던 몇몇 분들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아티스트 명을 불러드리면은 이들의 데뷔곡을 한번 맞춰보시죠. 네. 네네. 일단 서태지와 아이들은 난 알아요는 아시죠? 네. 그러면 신승훈 1990년도에 데뷔하셨거든요.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오 정답. 어떻게 알지? 오. 나 원탑기예요. 탑원기예요. 탑원기야. 다 알고 있어. 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1990년도에 또 015B. 015B? 네. 아 이때 이제 개건 멤버가 윤종신. 윤종신이셨어요. 텅 빈 거리에서? 맞아요. 오씨 어떻게 알아? 뭐야? 나 이거 어떻게 알아? 오씨 대박인데? 90년도면은 네. 태어난 거보다 더 전인데. 저 어떻게 알죠 이거? 대단하신데? 네. 그러면 92년도에 김건모 씨가 데뷔했습니다. 그러면 김건모. 네. 핑계. 핑계 아, 데뷔곡 핑계 아니죠?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네. 스피드. 아니 아닌데? 스피드 아니야. 아니야. 들어봤는데. 좀 길어요. 지붕. 뻐꾸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까마귀래. 첫 글자 뭐죠? 뭐 이렇게 네가 비가 오는 밤이면? 그거 제목 뭐지? 잠으로 시작합니다. 잠 못 드는 밤에 비는 내리고. 맞아요. 잠 못 드는 밤 비는 비는 내리고. 내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바지 내리고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거 있었어. 아니 그거 누구 상상 플러스 같은데 그 닉네임 있잖아요. 바지가 먼저 떠올랐네. 비는 내리고죠. 네, 비는 내리고. 네. 93년도는 네. 듀스가 데뷔를 했습니다. 듀스. 듀스의 데뷔곡은 그거 있는데. 딴따라 나를 돌아봐? 맞습니다.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나를 네. 돌아봐. 그리고 94년에 룰라 데뷔곡? 네. 룰라 데뷔곡? 숫자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3, 4. 아니. 1과 2분의 1? 아니에요. 그거는 투투. 100으로 시작합니다. 100? 네. 100%? 무슨 한자 같은데 네 글자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야? 100일째 만남이라는 노래인데. 모르겠어요. 몰라요. 너와 뭐 모르겠네. 만날지 100일째 날 이런 노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분들이 룰라. 네. 그 하나 더 있다. 1994년에 박진영 씨. 박진영? 네. 박진영.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는데 날 떠나지 마. 맞습니다. 날 떠나지 마라는 노래 계셨어요. 투명망토 그건가? 투명 바지? 비닐 바지? 비닐 바지? 비닐 바지 그건가?
어쨌든 이런 90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음악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네. 그리고 전자악기들이 많이 쓰였다는 것도 좀 특징이기도 해요. 네. 진짜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졌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듀스나 네. 그 박진영 씨 이런 분들은 힙합 기반이고요. 네. 힙합이나 박진영 씨는 워낙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긴 하지만 그리고 뭐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레게 이런 장르를 했었죠 실제로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음악은 이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서태지라는 사람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무거나 해도 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우후죽순 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펼쳐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1990년대 초중반에 이런 서태지의 어떤 열풍들이 네.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의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의 자산으로 이제 토대가 되기도 하죠. 네. 그리고 1990년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1990년대 중후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1세대 아이돌들의 화려한 등장. 아이돌. 네. 그래서 1996년에 H.O.T, 1997년에 잭스키스, 그리고 1997년에 역시 S.E.S, 98년에는 핑클, 그리고 99년까지 해서 G.O.D까지 해서 네.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그 1세대 아이돌들이 네. 다 등장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H.O.T, 뭐 잭스키스 이런 그룹들은 사실 서태지의 어떤 영향권에서 네. 나왔다고 봐도 되는 것 같고요. 당시 현진영 씨를 데뷔시키고 성공시켰던 이수만 씨가 네. 바로 이제 H.O.T를 데뷔를 시켰죠. 흰수만. 네. 아이돌의 아버지죠, 아버지. 그렇죠. 네. 아이돌 명가 그런 입지를 가지기 시작했던 시기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O.T 같은 경우는 전사의 후예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잖아요. 네. 사실 전사의 후예보다는 그 뒤에 나왔던 캔디가 완전 메가히트를 쳤어요. 네. 그 이후에 뭐 위아더 퓨처라든지 행복, 열맞춰, 빛 이런 노래들이 전부 다 H.O.T를 완전 이제 엄청난 대형급 아이돌로 가수로 이제 자기 얘기만 하게 해줬죠. 너무 멋있었어. 맞아요. 네. H.O.T요? 네. 저는 H.O.T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별로 안 좋아. 그때는 뭐 좋아할 만한 나이가 아니었어서 그런지. 네. 근데 저도. 제 주변에는 좋아하는 누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친척 누나들도 그렇고. 맞아.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네. 뭐 H.O.T가 네네.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따라다니는 게 멋있어 보였어. 그거를 약간 팬이 되고 뭐 풍선 흔들고 포스터 사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힙하다고 그 당시에 느꼈던 것 그렇죠, 같아서 그렇죠.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캔디 가사 속에 단지 널 사랑해 이런 가사가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그 단지가 도대체 누구냐 네. 그걸 막 찾았던 맞아요. 네네.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그거를 아마 토니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토니 팬들이 난리가 났었던.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그런 것들 가장 기억나고. 인기 있었던 member 중에 한 명이 또 톤이었죠. 그 외국물 먹어가지고 그때 맞아요. 좀 낯선 그런 취향을 갑자기 불러일으켰어.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뭔가 그 그룹에 외국인 멤버 한 명 끼는 게 유행이 네.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서태지가 성공했던 공식들을 거기다 플러스해서 또 잘생긴 남성들의 그룹 이렇게 성공 공식을 만든 게 아닌가 네, 맞아요. 싶어요. 특히 또 서태지랑 비슷하게 H.O.T도 사회 비판적인 그렇죠. 많이 노래들을 했죠.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10대들한테 어필이 됐었죠. 그런 네. 부분들이. 이 당시에 재밌었던 거는 라이벌 구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H.O.T 대항마로 뜬 그룹이 바로 잭스키스였습니다. 네. 근데 당시 DSP 미디어라는 곳에서 이제 쌍두마차 대항마 이런 개념으로 잭스키스라는 그룹을 데뷔시켰고요. 네. 사실 노래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억에 남는 노래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데뷔곡은 학원별 곡이고 네. 그 뒤에 뭐 폼센폼사, 뭐 아니면 기사도, 로드파이터, 커플, 컴백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네. 뭐 커플 정도 많이 인기 있었던 것 같고 활동 기간도 굉장히 짧았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거든요. H.O.T랑 네. 비슷했는데 네. 비슷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H.O.T보다는 어떤 음악적인 느낌은 좀 덜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잭스키스 팬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실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그 폼생폼사 네. 그 안무가 저는 네, 점프하는 거. 네, 네. 그거 보고 약간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멜로디도 약간 제목이 낯설어서 그렇지 네. 다 들어보면 좀 아실 익숙하실 거예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고 이제 97년도에는 SM에서는 SES, 네. 98년도에 이제 DSP에서는 다시 핑클이 데뷔하면서 이런 걸그룹 사이에서도 어떤 그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네. 여러분 핑클의 네. 그 플레이 뭔지 아시나요? 핑클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알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알아보면 되게 재밌었는데. 들었는데. 네. 그 약자잖아요. 네, 그 약자더라고요. 핑클이 이게. 네. F FINKL인데 네. 네. 이게 뭐죠? 네.
Fine Killing Liberty라고 하는데 네. 이게 문법도 하나도 안 맞긴 하거든요. 파인 킬링? Fine Killing Liberty라 그래가지고 리버티? 리버티, 예. 네.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끊는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문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첫 번째가 있어 보이는 거. 네. 두 번째가 이제 양쪽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DSP가 그 제키랑 핑크를 어. 그 이어서 냈잖아요. 네. 그 H.O.T랑 SES 이어서 그렇죠. 한 명씩 꼭 많은 게 너무 웃겨. 약간 후발주자라서 어쩔 수 없었나 그쵸, 봐. 그쵸. 아 멤버가 네. 한 명씩. 네, 의도적으로 그걸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아, H.O.T는 뭐의 약자예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티네이저. 티네이저. 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어? 아니 그래도 H.O.T는 뭔가 어. 좀 연결성이 있는데 네. 파인 킬링 리버티는 좀 충격적이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예. 그리고 SES 같은 경우는 네. 아시다시피 뭐 유진, 바다, 슈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을 가져오고 만든 거잖아요. 네. 이 SES는 대단한 게 걸그룹의 조상님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걸그룹들에게도 가장 어떤 롤모델이 되기도 하는 실력과 어떤 외모, 음악성 모두 갖춘 그런 걸그룹을 평가되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드림스 컴 트루? 에스파가 리메이크해서 아 그래요? 에스파가 못 드림스 봤어요. 컴 트루 네. 리메이크해서 나왔는데 네. 혁명입니다. 왜요? 네? 왜요? 그냥 혁명이에요. 탑 원기? 네. 어. 에스파는 에스파는 이미 뭐 거의 탑급 그쵸? 아이돌인데 네, 뭘 이제는. 내든 그쵸, 안 그쵸.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이제 막차 1세대 아이돌의 막차를 타신 분들이 바로 G.O.D인데요. 네. 네. G.O.D는 좀 되게 우리나라 아이돌 역사상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맞아요. 짠내나는 그룹이라는 개념 그런 느낌이죠. 맞아. 예. 네. 데뷔곡도 댄스곡이 아니죠. 네. 보편적인 어떤 아이돌이 내는 댄스곡이 아니라 어머님께라는 굉장히 감동적인 노래로 네. 데뷔를 했고, 그래서 유달리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우여곡절도 엄청 많았고 네. 데뷔까지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스토리들이 오히려 이 그룹에 대한 어떤 팬심을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우리나라에선 좀 되게 특이한 네. 위상을 갖고 있는 그룹인 것 같아요. G.O.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의 느낌은 되게 친숙한 아이돌 그룹이다. 맞아요. 예, 뭔가 진짜 사이버 세계에 존재하는 듯한 네. 너무 막 블링블링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옆집 형 같은 그러면서 좀 감성적인 노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케팅의 힘도 큰 게 그 육아일기 있잖아요. 제미니. 네. 제미니. 그 이미지가 되게 컸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전까지는 특정 세대나 아니면 특정 성별에 의해서 좀 팬덤 문화가 짙게 형성되었다고 하면은 G.O.D부터는, 그러니까 G.O.D라는 그룹은 이제 그 분포가 굉장히 넓게 퍼지면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국민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맞습니다. 됐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우리한테 더 익숙한 게 아닐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 네. 네. G.O.D의 가장 명곡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G.O.D요? 촛불 하나? 촛불하나. 저는 길. 길 아시죠? 저도 길. 길은 지금 들어도 좋아요. 맞아요. 음. 네. 저는 돌아와주라고. 맞아요. 노래 좋아요. 아세요? 네. 몰라요. 그거 모르는데? 뭐죠? 들으면 알걸. 수록곡이긴 한데 그래도 네. 많은 사랑 받았거든요. 한번 불러주세요. 돌아와줘. 돌아요 이런 노래죠. 네. 그 앨범이 너무 좋았어. 맞아요. 그 앨범 정말 좋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돌려들었던 기억이. 저는 그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네. 길 가사로 수업하시면서 맞아. 이거는 시다, 이건 노래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시다 맞아요.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지금 나이 때 들으면 더 좋은 가사가 아닌가 하죠. 맞아요. G.O.D 노래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이 네. 들어서 들으면 느낌이 더 다른. 그래서 사실 이 G.O.D 같은 경우는 전성기가 한 2001년도 정도에 왔는데 네. 이때 정점을 찍었던 사건이 이제 당시에 SBS, KBS, MBC 지상파 3사 대상을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거짓말 앨범. 그 길이었나 거짓말 둘 중에 하나일 네. 거예요. 2001년이면 길인 것 같은데. 근데 저 지금 길 검색해봤는데 네. 편곡에 방시혁 씨가 등장을 네. 하시네요. 맞아요. 쉬어가지. 빅히트.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90년도 중후반 그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첫 번째 키워드 1세대 네. 아이돌들의 화려한 등장이라고 해봤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독특하면서도 슬픈 세기말 감성이에요. 이 90년대 말 정도에 네. 뭐 밀레니엄 버그라든지 Y2K라니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요. 미안해. Y2K라는 그룹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무슨 뭐 그것 때문에 뭐 전사에 마비된다느니 뭐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런 이상한 공포들이 확산되기도 했었고 네. 21세기가 다가오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멸망에 대한 공포 플러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묘하게 섞여 있었던 그쵸. 그런 기대감도 시기. 네.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IMF가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열패감이 쫙 깔린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물론 99년도, 2000년도 가면서 좀 극복해 나가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 어떤 마음속에 경제적으로 무너졌다는 어떤 실패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새겨지기도 했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 안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혹은 뭐 떠나보내는 이런 느낌의 정서들이 깔리기 시작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때 노래들이 들어보시면요, 그 슬픈 노래들이 엄청 많아요. 네. 네, 막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넌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데 넌 거기 잘 지내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때쯤이 약간 그 거대 자산들 들여서 뮤비 좀 슬픈 뮤비 찍고 맞습니다. 이거 아닌가? 네. 그게 이제 아마 아시나요가 제일 최초였죠. 조성모 씨. 가시나 뭐 이런 거. 아시나요가 아니라 그 투헤븐이라는 노래. 그게 데뷔곡인가요? 조성모의 그건 투헤븐. 데뷔곡이고 뮤비도 그런 식으로 찍었었나요? 네, 이때 처음으로 투헤븐 뮤비가 엄청난 돈을 투입해가지고 당시에 이병헌과 김하늘이 주연을 해서 찍었고요. 가사가 근데 너무 슬퍼요. 천국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부제가 제가 알기로 그럴 텐데. 그리고 조성모가 그 뒤에 낸 노래들도 뭐 불멸의 사랑, 뭐 슬픈 영혼식 For Your Soul이라고 해서 그리고 아시나요 이런 노래들 전부 다 되게 막 죽은 연인에게 보내는 그런 느낌의 노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투헤븐부터가 뭐 천국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때의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물 같아요. 이 대중가요라는 것이.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솔로 가수들이 이런 조성모 모델을 많이 이제 차용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96년도에 서지원 씨의 내 눈물 모아라는 노래도 이때 나왔고요. 네, 이분은 안타깝게 돌아가시긴 했었죠. 뭐 그 밖에도 1999년도에는 이수영 씨 I Believe가 이때 나왔었고요. 이수영 씨도. 그리고 99년도 역시 양파의 아디오라는 노래도 이때 나왔습니다. 다 되게 히트쳤던 노래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싱어게인에 나와서 좀 이제 화제됐던 김현성 씨라고 계세요. 그 97년, 네, 맞습니다. 97년도에 이제 소원으로 데뷔하셔가지고 98년도에 유죄라는 노래, 그리고 2002년도에 헤븐이라는 노래 전부 다 이때 나왔었죠. 이제 90년도를 지나서 200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2000년대 키워드는 제가 3개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솔로 가수들의 활약, 특히 솔로 댄스 가수들의 활약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요, 1세대 아이돌들이 해체 수순을 많이 밟아요. H.O.T도 해체했고, 뭐 신화도 해체하고, 뭐 핑클도, 뭐 잭스키스도, S.E.S도 다 자연스럽게 해체가 됩니다. 신화는 해체 아니지 않나요? 신화는 해체는 아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신화 창조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 언니가 신화 창조거든요. 그래요? 뒤통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세대 아이돌들 해체 이후에 개인 활동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신화를 잘못 얘기했네요. 그래서 개인 활동이란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개인 멤버들이 스스로 프로듀싱 해가지고 자기 음악을 내기도 하죠.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H.O.T 강타 같은 분들, 또 신화의 신혜성이나 이민우 이런 분들도 다 개인 솔로 활동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핑클의 이효리 씨나 옥주현 씨, 일단 S.E.S의 유진 바다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개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90년도 말부터 유명했던 가수가 한 분 있었는데 지금은 언급하기 어려운 이름 스티븐 유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떠나시게 되면서 어떤 남성 댄스 솔로 가수의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2002년도에 비가 등장해요. 비가 나쁜 남자로 등장하면서 이제 또 한 획을 긋죠, 이분이 또. 그 이후에 또 세븐이 2003년도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또 등장했던 또 대형급 가수 중에 한 분이 바로 보아입니다. 혹시 데뷔곡 기억나시나요? 넘버원. 피스비. 아이디 피스비라는 노래예요. 그래요? 뭐죠 그거? 난 내 세상에. 추가추? 맞아. 추가구만. 당시에 아마 초등학생 나이로 데뷔하지 않았나요? 되게 어린 나이. 맞아요. 맞아요. 데뷔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했어요.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당시에 가창력, 댄스, 외모, 삼박자를 모두 갖춘 아티스트 이렇게 불렸고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수만 씨가 실제로 엄청 많이 키웠죠. 그리고 2003년도에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효리 신드롬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10미닛으로 데뷔하셔가지고 솔로로 정말 성공적으로 데뷔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전 문화의 어떤 아이콘으로 등극을 했죠. 그리고 비슷하게 2005년도에 그런 계보를 잇는 분이 바로 아이비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런 2000년대에는 이런 솔로 가수들이, 솔로 댄스 가수들, 특히 남녀 솔로 댄스 가수들이 많이 등장해서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이제 풍부하게 했던 그런 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2000년대 키워드는요, 이건 브루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소몰이 창법의 유행이었어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 당시 2004년에 바로 혜성같이 등장한 누구죠? SG 워너비. 그렇습니다. SG 워너비 등장했습니다.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솔로 댄스 가수들이 굉장히 활약했던 시기를 지나서 네. 갑자기 이런 3인조, 4인조 이런 그 그룹들, 보컬을 강조한 그룹들이 엄청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포문을 연 그룹이 바로 SG 워너비입니다. 미디엄 템포 맞습니다. 기반으로 해서 네. 어떤 뭐 포크송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고음을 내지르면서도 이제 R&B 느낌을 섞으면서도 복고풍 사운드를 막 구사하면서도 맞아요. 얼마나 섞은 거야? 네, 되게 신기한 이런 가수가 등장했는데 네. 거의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뒤로. 그래서 뭐 여성분들은 시아라든지 시아, 가비엔제이 이런 분들 가비엔제이. 있고 남자 가수 중에 M2M 들어보셨나요? M2M. 네. 그게 아마 SG 워너비 멤버가 초기에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또 멤버가 바뀌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동균 씨가 속했었던 원티드라는 그룹도 있었고요. 원티드. 네. 이런 가수들이 어쨌든 등장해서 또 우리나라 가요계를 한번 확 뒤집어 놓죠. 네. 그때 고깃집들이 조금 위태로웠다는. 왜요? 왜요? 소몰이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뭐 진짜 전성기였죠. 뭐 VOS. 맞아요. 유사 가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제 학창 시절 때로 기억을 하는데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장기자랑 때는 항상 불렀어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우습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맞습니다. 저 구석에 찌그러 있지 않습니까? 찌그러져서 쟤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이 인기가 많구나. 그런 노래들이 노래방에서 부르기가 특화된 노래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노래방 가서 부르기도 편했고 또 같이 부르기도 좋은 노래들이고 또 고음이 많다 보니까 자기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나 좀 잘해 이런 애들은 이제 항상 김진호 타이밍에 나온다고요. 처음에 등장 안 해. 그리고 2000년대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2세대 아이돌들의 등장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 정도 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3대 대형 기획사 체제라고 해서 SM,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JYP 요 세 개 기획사가 다 해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빅뱅 같은 경우는 YG 엔터였죠. 빅뱅 이후에 이제 21까지. 그다음 아이돌 명가라 불리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요. 이제 2세대 아이돌들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는 동방신기를 선보였고 그 뒤에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이런 그룹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YP에서는 2AM, 2PM, 언더걸스 이런 그룹들이 나왔죠. 그때 나왔던 아이돌들의 특징은요. 1세대 아이돌과 좀 차별점이 많은데 첫 번째는 기존 아이돌들의 문법을 좀 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악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점이 있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더걸스 같은 경우는 레트로 스타일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때 재미있었던 게 제가 그 빅뱅 다큐였나 하여튼 거기서 봤었던 것 같은데 GD가 뭐라고 했냐면요. 요즘에는 랩과 음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랩을 마치 멜로디처럼 멜로디를 마치 랩처럼 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가창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멜로디 랩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뭐 보코더라든지 오토튠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잘 따라하시네요. 사운드 이런 재롱잔치네. 오토튠이 따로 필요가 없는 목소리가. 뭐 그런 특이한 사운드들도 많이 쓰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막 이런 사운드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아이돌들이 실제로 노래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금 묻혀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뭐 이때쯤이면 라이브도 거의 안 할 때기도 하고. 맞아요. 반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가창력을 중요하게 여길 때도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이때는 오히려 스타일리시한 퍼포먼스라든지 무대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가사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 1세대 아이돌들이 주로 막 사회 비판적인 가사 이런 것들을 했다면은 이때부터는 좀 직관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가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거짓말 이런 말 그런 노래도 그렇고요. 텔미 같은 경우 대놓고 계속 뭐 말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아이돌들이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한류도 세계적인 확대가 되기도 하죠. 이때 2세대 아이돌부터는 좀 특이하게 미니 앨범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요. 과거 1세대 아이돌들은 한번 왕창 그 곡을 집어넣어서 앨범을 내고요. 공백기를 되게 길게 가지고 두 번째 앨범 내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때부터는 2세대부터는 미니 앨범들을 내면서 빠른 활동 주기를 갔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빅뱅이 그거 최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그렇죠. 거짓말 앨범이 아마 미니 앨범 첫 번째 앨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로 엄청난 유행이 됐죠. 그렇죠. 산업에서. 그래서 요새 지금까지도 다들
늘 미니 앨범만 내요. 싱글 앨범 내고 막 그렇게. 예전과 다르게 그 CD에 대한 소장 욕구 같은 게 사라지는 때니까 네. 예전에는 그 앨범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좀 주력을 더했다면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곡과 곡과의 연관성이 이제부터는 필요가 없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 미니 앨범식으로 한 곡씩 내서 그 활동 주기를 짧게 이렇게 빈번하게 가져가는 것이 좀 산업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아쉽기도 한 게 저는 찾아 듣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수록곡에서 꼭 좋은 게 진짜 있거든요. 제 스타일에 맞는 그런 거 찾아 듣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건 덜해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그런 정규 앨범을 냈을 때 사장되는 곡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미니 앨범식이 되면서 그런 사장되는 곡을 좀 줄이는 효과도 나타나긴 건 있으니까 좀 약간 장단점이 사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진영 씨가 참 인사이트가 탁월한 게 이제는 그 CD의 시대가 종말이 되고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완결된 앨범을 낼 필요가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되게 예전부터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예. 기억나요. 이제는 곡별로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앨범이 완결성을 갖출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비교적 몇 년 전에 뭐 벌어진 논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GD가 USB로 앨범 냈을 때 앨범을 봐야 되는 말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게 이제 뭐 개소리 앨범이었는데 그게 이제 USB로 발매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중음악협회인가 거기서 이제 이거를 정식 앨범으로 등록을 하냐 마냐 요 논쟁이 되게 있었거든요. 네. 그 USB 앨범을 앨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논란이 됐던 거는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USB에 담는다 이것도 뭐 문제는 문제였는데 그게 굉장히 성의 측면에서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USB를 넣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걸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꾸미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술한 측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USB의 디자인 자체는 괜찮았어요. USB에만 뭐가 칠해져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벗겨진다는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묻어난다. 빨간색이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또 GD의 의도라는 또 해석이 나오면서 그게 벗겨지면은 이게 묻어나는 게 뭐래더라? 아무튼 의도가 있었다. 대변인이에요? 오랜 팬이라고. 당시에 이거 대변했던 그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그때 뭐 GD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다.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별다른 이슈도 아닌데. 마지막으로 2010년대를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역시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돌의 홍수. 이젠 정말 3대 기획사뿐만 아니라 중소 기획사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돌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강소 기획사들의 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인디씬에 숨어있던 고수들의 등장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춘추전국시대 같은 아이돌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아이돌들이 엄청 등장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대 기획사 중심으로 나왔던 어떤 대형 아이돌 플러스 강소 기획사들이 자기만의 주 무기를 탑재한 아이돌들을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범접할 수 없는 BTS라는 그룹을 배출한 빅히트, 지금은 하이브죠. 그리고 큐브, B2B라는 그룹 아시나요? 라든지 뭐 이런 그룹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FNC라는 그룹도 있고 플레디스, 스타쉽, 울림, 젤리피쉬 이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기획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같이 여러분과 얘기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인디씬에 있던 고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2010년대 이전에 2000년대 인디씬을 다 주저앉혀버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럭스? 네, 럭스 카우치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어렵게 공중파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다가 갑자기 바지를 훌렁 내리셨죠. 그러면서 노출 사건이 있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인디씬이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인디씬이 10년 동안. 그래서 아는 사람을 알고 듣다가 이제 대중화되지 못했던 인디씬이 갑자기 2010년대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면적으로 공중파라든지 대중음악 전반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좀 이제 한가닥 하셨던 뭐 지금도 한가닥 하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은 가을방학, 옥상달빛, 검정치마, 브로콜리 너마저, 몽니, 제이레빗, 뭐 갤럭시 익스프레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대중음악에서 더
떠버린 분들은 이제 10cm, 네. 혁오, 장기 얼굴들, 그다음 뭐 데이브레이크, 소란, 국카스텐 이런 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인디씬에서 이제 음악을 넘어오게 되면서 가사 내용도 굉장히 풍성해졌고요. 음악 네. 스타일도 다양해졌다는 특징이 2010년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 한창 그 락 페스티벌 다닐 때 네. 국카스텐이 무명일 때 네. 근데 진짜 남달랐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확 뜬 게 복면가왕이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 나왔을 아니, 때 국카스텐 나는 가수다죠. 나는 네. 가 나는 가수다 2. 맞다. 네네. 나는 가수다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제가 뭐 한 것도 아닌데. 국카스텐이 나는 가수다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2회. 제가 나는 가수다를 시즌 1부터 3까지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좋아했어요. 알았어요. 네. 근데 국카스텐이 그때 나는 가수다 2에 나와서 맞아요. 되게 혁신적인 맞아요. 퍼포먼스를 펼치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네. 대중화가 됐죠. 그러면 복면가왕의 하현우 씨가 나온 게 그 다음이에요? 네. 훨씬 다음이에요. 훨씬 다음. 다음. 그때 맞아요. 나는 가수다에서 한 잔의 추억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맞아요. 첫 무대였죠. 첫 무대인데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 저도 순트님이랑 같이 아예 무명일 때 무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라이브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다 불렀어. 야, 장난 아니야 이거. 아무도 안 왔어. 혼자 갔어. 혼자 봤어. 혼자 봤는데 진짜 소름이 돋는 거야. 근데 딱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 이 정도로 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인디씬이 공중파에 나와서 휩쓴다는 게 그 당시에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직도 신기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0년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 기준에서 정리를 한 거라서 빠진 내용도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이걸 토대로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빠르게 변하는 우리나라 대중음악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은 자신만의 취향을 지켜나가시면서 뭔가 트렌드와는 역행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역행. 근데 의도하지 않은 역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못 쫓아가서 가만히 이제 머물러 있는. 특히 음악 취향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인디씬들의 노래를 좀 즐겨 듣거든요. 네. 브로콜리 너마저를 가장 좋아하고 뭐 그런 좀 차분한 음악들을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저희 학창 시절에 그 후크송이 남발했을 때 그때 적응을 못했어요. 나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원더걸스 템미 1위 하는 건 맞췄는데 그 이후에 못 즐기겠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이런 음악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의 아이돌 음악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뭐 아이유 씨나 뭐 제 기억에 나면 이승기 씨가 막 리메이크 앨범 이런 거 낼 때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굉장히 좀 즐겨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취향이 변할 일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요? 음악 취향이 변할 일은. 비누님 복고적인 감성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네, 그쵸. 뭐 원해서 한 건 아니고. 네. 저도 트렌드를 막 따라간다거나 뭐 그런 편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찾아 들어요 음악을. 그래서 항상 찾아주는 거 있잖아요. 네. 카페 같은데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거 뭐지 했을 때 무슨 노래인지 모를 때 검색해준 그런 거 이용해서도 많이 찾고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서 듣는 편이어서 그럴 때가 몇 번 있어요. 아까 빈둥님처럼 내가 좋아서 듣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주류가 됐다거나 그런 음악들도 많고 아니면 나는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음악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류 음악이라고 해서 또 아예 안 듣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도 내 스타일에 맞는 음악이면 듣는 것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아이돌 음악은 좀 적은 것 같긴 하네요. 네. 본인이 듣던 음악이 주류가 됐을 때 홍대 인디병 그거 발발 안 했어요? 조금. 네? 조금? 약간 비주류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주류가 되면 배신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찾곤 하거든요. 저는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부르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비슷하죠. 신조어랑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젊은 세대가 많이 듣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일부러 찾아 듣거나.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환경이 점차 내가 예전에 듣던 노래를 많이 듣는
근데 그런 가수들은 점점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옛날부터 활동을 지속하는 가수가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음악을 듣는 횟수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아들인 신세대 가수는 신세대. 지금 표정도 되게 아버지 같이. BTS? BTS도 엄밀히는 우리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예, 월드스타가 되면서 네. 그 그룹의 노래를 많이 듣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제 취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BTS 노래는 다 듣고 저기 30대가 되면서 뭐 걸그룹을 막 들을 수도 없고 왜요? 들으면 되죠. 아니 뭐 좀 아까 듣는 건 듣는 건데 맞아. 들을 수가 없다며. 아니 뭔가 막 오마이걸 짱 막 이럴 수 없잖아요. 뭔가 느낌이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부러 좀 멀리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삼촌 팬들이 되게 슬퍼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으면. 그냥 뭔가 제가 하기에는 뭔가 약간 창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여러분과 요 주제는 한번 나눠보고 싶었는데 이 아이돌이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네. 근데 아이돌이라는 게 어떤 성공의 발판이기도 하지만 네. 마치 소속사의 소모품으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아이돌들이 혹은 뭐 젊은 가수들이 롱런하면서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은 그들이 아티스트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네. 네. 조용해졌네. 어려운데? 일단은 그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 아이돌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계약 기간이 한 7년 정도에 하고 해체 수순을 밟는 것도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 해체 수순을 밟을 때 새로운 그룹을 준비해서 그걸로 새로운 사이클을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품으로서 작용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간인 이상 제일 잘생기고 제일 아름다운 시기가 엄연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클에 최대한 돌려서 회사의 이익이 되게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게 저갈 때쯤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아이돌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은 자기 스스로 스타 이상이 될 수 있는 그 아이돌 이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네. 사실 뭐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 출신 스타는 저는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드래곤, 태양 정도? 그리고 뭐 지코 아니면 뭐 방탄소년단에서도 뭐 RM이나 직접 프로듀싱이 가능한 멤버들 정도?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내재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들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 엔터사 측면에서 그 능력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네. 무조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네. 또 모두를 그렇게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긴 하네요. 네. 저는 모든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아이돌들의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 조금 개선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어느 부분이 그렇냐면 대중들이 아이돌을 바라볼 때 원하는 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요새는 그래도 음악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아이돌의 역량, 능력, 아이돌로서 전달해주는 문화들에 네.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적인 모습에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것 같거든요. 그 아이돌을 진짜 상품으로서 바라보고 그들의 젊음을 약간 상품으로 바라보는 네. 그런 시각이 대다수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변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중들이 아이돌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원하고 그들에게서 뭘 기대하는지에 네. 대한 시선을 좀 일단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기획사에서도 그 아이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으로서. 그래서 예전에 기억에 나는 게 이효리 씨가 요새 아이돌들 이제 바라보면서 그래도 너네는 똑똑하다고 우리 때는 그냥 시키는 거 하고 뭐 그냥 부품처럼 움직였는데 너네는 너네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찾아서 하는 거 보면 진짜 똑똑한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아이돌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얘네들을 데리고 와서 그 젊은 시절 동안 그런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게 했다면 그 외에서도 좀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아이돌들도
중에서도 보면은 젊음을 팔고자 하는 친구들도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팔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넘어서야 대중들이 바라보는 아이돌의 시선도 좀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존의 아이돌 시스템, 그런 시스템은 저는 명백히 잘못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도 동의하는데 그 아이돌을 바라보는 혹은 아이돌을 이렇게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기획사의 잘못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획사 입장에서는 대중들이 원하는 아이돌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아이돌이 롱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아이돌을 밀어주지 못한 기획사의 잘못도 있겠으나 대중들이 그 아이돌에 대해서 그냥 수명이 끝난 것처럼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부차적으로 나온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대중들의 선택은 뭐 역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좀 역량이 높은 혹은 인기를 끌만한 아이돌들은 어떻게 해서든 발굴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실력이 있는데 조금 억울하게 사장되는 그런 아이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아이돌을 키우는 이 연예기획사 측에서도 이 아이돌도 하나의 산업이 됐다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축구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는 축구 선수들을 성장시킬 때 축구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공부 안 시키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축구라는 산업에서 벗어나는 그 유망주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축구만 배웠으니까 막상 축구로 잘 안 되면 사회에서 그냥 좀 적응을 못하고 그냥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이돌 산업도 사실 예전에는 뭐 그렇게 풀이 넓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풀이 넓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이게 데뷔만을 목적으로 혹은 얘가 대중 가수가 된다는 거를 목적으로 키우는 거는 물론 맞겠지만 그 이후의 일들도 한번 기획사에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우리가 이 아이돌 산업이라는 측면을 좀 더 거시적으로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어떻게 들으셨는지 쭉 발제를 들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듣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그냥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그런 아이돌이 대우받는 시절은 저는 좀 지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나도 뭔가 음악적으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러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런 부분은 저는 가요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돌 수명이 일찍 끝나더라도 가수로서 남아있을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좋은 변화인 것 같고 네 그렇네요. 저는 들으면서 그 쭉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추억이 어쨌든 노래와 함께하는 거니까 되게 떠오르면서 재밌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뭐 아이돌뿐만이 아니고 음악 산업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계에서 문화 콘텐츠도 그렇고 이런 음악 산업도 그렇고 주목받고 있는데 더 잘 됐으면 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네요. 저도 뭐 쭉 이렇게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음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게 눈에 띄게 느껴졌고 특히 이 K-팝을 지금 우리 세대에서의 K-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만큼 그 이면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부쩍 많이 듭니다. 단순히 발전하고 뭐 빌보드 1위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에 좀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아이돌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네요. 여러분들과 오늘 그래서 유행가라는 개념에서 K-팝의 연대기를 쭉 살펴봤는데 사실 뭐 못다한 얘기들이 훨씬 많지만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과 얘기 나눠서 추억여행한 기분도 들고 재밌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K-팝 듣고 싶네요. 추억의 G.O.D 노래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듣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저는 돌아와줘. 그 노래 무슨 노래인지 들어봐야 되겠다. 좋아요. 진짜 좋아요. 뭐 여러분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며 추억여행에 한번 유생님의 배를 타고 잠깐 뭔 소리야 이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유행가 K-팝 아티스트 뭐 노래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그럼 좋겠네요.
네, 오늘 그럼 고생 많으셨고 다음은 이제 브른님께서 네네. 또 다른 유행 주제로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